뉴스팸TV 이호승입니다. 27일 전국진단 시작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할 말은 하는 똑순이 스피커입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똑순이 스피커 괜찮으세요? 글쎄요. 그렇게 똑똑한지 잘 모르겠는데 부끄럽습니다. 네, 아닙니다. 오늘 얘기는 부산 갈매기들의 성지, 사직 그렇죠. 야구장 얘기로 시작할까 하는데 네, 네. 이 시청자들께서 보시기엔 뜬금없다 싶으실 수도 있는데 뜬금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지방선거하고 또 연관이 있고 어제 기자회견 하셨는데 전재수 부산시장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부산 시민들 속였다. 부산 사직 돔구장 얘기로 속였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재수 시장의 핵심적인 공약이 당시에 바다돔 야구장을 만들겠다. 라는 공약이었습니다. 북항에다가 만들겠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 돔 야구장, 북항 야구장 이야기는 선거 때마다 나왔다가 사라졌던 공약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재수 시장은 당시에 그 공약을 했지만은 그 민주당의 대선 과정에서는 그 공약이 없었는데 전재수 시장이 시장 후보로 나오면서 이제 갑자기 페이스북에 바다가 보이는 야구장 이러면서 이제 북한 돔 야구장 공약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전재수 그 시장이 지금 시장이죠. 해수부 장관 시절에 해수부 장관을 하신 지가 한 4개월 18일 정도밖에 안 되세요. 금방 나가셨죠. 네. 그래서 아마 7월 중순경에 취임을 해서 12월 아마 한 10일경인가 그때 이제 사실상 통일교 뇌물수수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을 했죠. 근데 바로 요 기간 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지역구에 소재하고 있는 유명하죠. 사직 야구장. 사직 야구장의 그 재건축 사업이 이미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를 했고 10월 말경에 문체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딱 전재수 시장이 해수부 장관을 하던 딱 그 시기에 한 가운데에 이 공모 사업이 통과가 돼서 40년 만에 사직 야구장 재건축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매우 부산시로서는 굉장히 이제 기쁜 소식이었죠. 그래서 맥스라고 할 수 있는 국비 299억이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재명 정권에서 이 사업은 이제 확정이 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민주당 부산시당에서도 굉장히 환영 성명을 냈고 당시에 전재수 의원이 장관으로서 굉장히 역할을 했다. 이런 논평을 냈고 또 전재수 시장도 본인이 나중에 시장 후보로 나와가지고 사직야구장 그 전이었나요? 사직야구장 재건축에 본인이 문체부 장관에게 굉장히 이런 어필을 했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또 시장 후보로 나와서는 북한 야구장과 관련해서 본인이 북한 도움 야구장과 관련해서 TV 토론 과정에서 여러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본인이 해수부 장관 시절에 이것을 검토를 완료했다. 그리고 해수부의 주무부서와 그다음에 다 이렇게 상의를 해가지고 본인이 집중적으로 장관 시절에 검토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완전히 마쳤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복해서 여러 차례 얘기한 거죠. 그러니 이분은 뭐냐면 해수부 장관 4개월을 하는 동안 사직야구장 재건축에도 본인이 역할을 했고 북한 돔 야구장을 위해서도 본인이 장관 시절에 집중적으로 검토를 다 마쳤다라고 얘기한 거죠. 두 가지 사업이 사실상 양립을 하면 좋죠. 그러나 둘 다 있으면 좋죠. 둘 다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 짧은 해수부 장관 시절에 본인은 사직야구장 재건축도 응원하고 본인이 역할을 했고 북한 돔 야구장을 위해서도 본인이 장관 시절에 해수부에서 검토를 완료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장관 시절에 본인이 역할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의문스럽거니와 그래서 정말 이것을 본인이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게 24일 예결위 그렇습니다. 전체 회의였죠.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제가 문체부 장관께 물었더니 본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은 안 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구두로 해서 기억이 안 나는 기억이 안 날 수도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해수부 장관께 물었더니
그 전임 장관이 그 짧은 임기 동안 집중적으로 검토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러한 기록이나 뭐 인수인계를 받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묻더니 전혀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수부 직원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보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네. 그다음에 검토하신 분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검토했던 문서나 자료가 있으면 좀 알려달라. 네.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경제부처 어제였죠. 경제부처 질의 때 제가 확인된 것을 질문했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해수부 장관 시절에 그 했던 자료들이 있었냐? 없습니다. 그러면은 관련해서 검토 보고한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관련해서 검토 보고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해수부 장관께서 확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네네. 해수부는 도무구장 건립이다 이런 쪽에 주무부처는 아니잖아요. 부산시가 그러니까 바다 야구장을 건립한다 했고 그 위치가 북항이기 때문에 네. 북항에 돔 야구장을 건설하는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반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TV 토론 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전재수 후보에게 물었죠. 여러 가지 비용 문제라든지 네. 그 기간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검토를 했냐 했을 때 본인이 해수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관련 부처와 검토를 완전히 마쳤다. 집중적으로 했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하셨으니까요. 네. 그러면 장관 시절에 그렇게 검토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4개월 남짓한 시간에. 그럼 전혀 해수부는 그런 검토를 한 사람도 보고한 사람도 관련 문서도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의원님은 전재수 시장이 선거 당시 허위사실 네네. 공표를 했다라고 보시는 저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관을 재직했다는 거를 전재수 시장께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재수 시장 후보가 당시에 집중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이제 홍보를 하신 부분, 선거 과정에서 내가 해수부 장관 시절에 무엇을 했다. 해수부 장관 시절에 이렇게 했다. 이것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어필을 많이 하셨던 거죠.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공약이 바다 돔 야구장, 북항의 돔 야구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이었고 사실상 북항의 돔 야구장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해수부 장관 시절에 모든 검토를 완료했다. 그리고 해수부에 정확하게 표현이 해수부의 주무부처와 그다음에 뭐 항만공사 쪽 다 자기가 검토 과정을 거쳤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검토를 했다는 해수부 직원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없는 거군요, 자료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종합해 봤을 때는 그 전재수 지금 시장님께서 본인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구상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본인은 뭐 어떤 준비를 하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해수부 장관으로서 해수부에서 이러한 검토들을 했다라는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선거 기간에 제가 볼 때는 해수부 장관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공직 경험을 선거에 과도하게 활용을 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과장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뭐 해수부에서 검토한 사실이 지금 없다라고 얘기가 확인이 됐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의 공약의 타당성을 해수부 장관으로서 완전하게 본인이 다 완결지어서 검토를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부산 시민들로 하여금 엄청난 강한 신뢰감을 형성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요. 부산 시민들이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네네네. 열정적이시죠. 네네네. 그런데 부산 사직구장이나 북항 돔구장 건설 이게 공약이 부산 시민들의 표심에 네네.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사립야구장 재건축을 확정하는데도 내가 이것도 기여하고 도움야구장 하는데도 내가 장관 시절에 이렇게 다 준비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양립하기가 어려운 거죠.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부산시의 재정이라든지 국가의 어떤 정책적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양립하기 어려운데 난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다라고 주장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상당히 우리가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상 장관 재직 시절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장관 재직 시절에 확인을 네. 해보니 뭐 아무것도 지금 나타나는 게 증빙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그 짧은 4개월 남짓한 장관의 재직 시절 장관을 했다는 것을 선거를 위해서 과도하게 부풀려서, 활용하고 네. 과장해서 시민들에게 얘기를 한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현직 장관에게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했는데 해수부 직원들도 저한테 와서 직접 얘기했습니다. 어떤 검토도 한 적이 없고 아무도 없어서 본인들끼리 모여서 다 얘기를 해봤는데 뭐 없다. 아니 그럴 수가 있나요? 그 구두로만 합의하고 논의하고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렇게 가능할까요? 그 해수부 장관이 4개월 남짓한 재직 기간에 네. 내가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해수부 부처와 했다면은 최소한의 보고한 사람이라도 검토한 사람이라도 했던 기록이라도 남아있는 게 정상적인 공무 수행 아니겠습니까? 그럼 기록은 둘째치고 사람도 없다는 거죠? 네, 아무도 어느 누구도 없다라고 장관이 공식적으로 예결위 질의 과정에서 답변을 확인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직 고발은 안 하셨죠, 선관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검토해서 고발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언제쯤 그럼 고발 들어가실 겁니까? 아마 곧 검토위에 바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네. 시당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민의힘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아마도 이제 시당 차원에서 먼저 1차적으로 검토를 지금 이미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고발 들어가면 다시 모시고 여쭤볼까 합니다. 네네. 네.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주 실종 허위 종결 파문. 경찰관 한 명의 개인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수사 관행이나 내부 지휘, 감찰 시스템 붕괴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 네. 먼저 참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유가족 여러분들께 정말 먼저 애도를 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에서 이렇게 이 짧은 기간에 여러 가지 실종 사건들이 네. 연이어 나타나고 또 이렇게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이렇게 속속 나오고 있어서 참 이게 모든 것을 다 떠나가지고 정말로 안타깝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유가족들의 피 맺힌 절규를 생각하면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예. 그런데 이 사건들을 이제 들여다보면 굉장히 우리가 이 사건들을 그냥 넘길 수 없는 사안이 돼버렸죠. 이게 하나의 실종 사건, 하나의 돌아가신 이런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이 주는 지금 이 현재의 대한민국에 주는 메시지가 지금 너무 큰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런 일련의 사태에서 보면은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희생자나 아니면 사망자의 유가족들이 희생자와 사망자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 희생자나 사망자의 가명을 써가지고 그 사건에 그렇죠.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서지영 씨가 네. 사망을 했다. 예를 들어서 이름 그러면 붙인 것만. 네. 남의 이름을 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네. 그러면 그 본명을 안 쓰는 거죠. 네. 네. 그래가지고 순이라고 하면은 네. 이순이 사건 이런 그렇죠. 식으로 우리가 가명을 붙여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 지금 피해자 사건들을 보면은 유가족들이 실명을 공개한다. 네. 그리고 사진도 공개했죠. 희생한 네. 그 가족의 사진도 공개한다. 네. 왜냐하면 이건 뭐냐면 이 유가족들이나 희생자의 가족들이 이제는 이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는 걸 전 이번에 느꼈습니다. 이 정도로 해야지 좀 그렇습니다. 어필이 국가 시스템에 되겠구나.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그 안타까운 희생자의 그 얼굴과 그리고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국민과 언론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굉장히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경찰도 개혁하겠다라고 TF를 만들었는데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죠. 그러나 이거는 근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게 일단 경찰관 한 명이 셀프 종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문제죠, 사실은. 그것도 문제였고, 그리고 또 지금 뭐 경찰을 저희가 폄하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경찰이 가지고 있는 뭐 수사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뭐 저희는 뭐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뭐 법률 지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수사 과정의 여러 가지 그 프로세스라든지 보면은 굉장히 미비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번에도 아마 그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그 긴급 체포를 시도를 했는데 이게 체포 적부심 인용으로 사실은 석방이 돼버렸죠. 네네네. 이번 사건도. 그 뭐냐면은 이제 시간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체포영장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만 긴급 체포를 하는데 그냥 뭐 여론에 밀려서 부랴부랴 긴급 체포를 하려다 보니 이게 영장이 인용이 돼가지고 석방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이 수사권이 완전히 경찰에 이양되기에는 지금 경찰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여러 가지 정황들로 인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월에 중수청, 공소청 그렇습니다. 출범하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을 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사건 자체가 직접 보안 수사권과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아직까지는 네. 보안 수사권이 있으니 연결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해주고 있는 거죠. 굉장히 심각하게.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할 때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없었느냐? 없었던 게 아닙니다. 수많은 학자와 그다음에 관계자들과 그다음에 또 뭐 야당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여당 내에서도 그런 우려가 있었고 있었죠.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키기 위해서 이 정부와 여당이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인 겁니다. 밀어붙였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는 또다시 경찰을 개혁하겠다? 그럼 또 경찰을 개혁하고 또 그다음에 뭘 또 개혁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국민의 민생과 직결되고 국민의 삶과 그다음에 국민의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마치 이 정권의 정치보복 하듯이 검찰에 대한 사실상 정치보복 아닙니까? 네. 그러려고 이 많은 수많은 희생자들의 삶을 무시한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보안수사권 완전 박탈은 너무나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네. 이게 단순히 뭐 형사 그 사법 체계의 붕괴를 넘어서서 국민의 어떤 안정장치를 붕괴시킨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보안수사권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어차피 이 정권은 법 잘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통과시키고 나서 보완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사법체계를 뭐 70년 만에 사법체계를 이렇게 완전히 뒤바꾸는 일을 해놓고 다시 보완하겠다. 해놓고 다시 보완하겠다.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끝나면 바로 연찬에 가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땐 연찬에서 네. 당협위원장 직선제 놓고 좀 논란, 뭐 토론, 그런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올 것 같던데 이게 있는 거더라고요. 당원 당규에. 네네, 당원 당규에 있습니다. 네. 네네. 당직 생활을 25년 네. 하셨는데 네네. 왜 이게 사문화됐고 지금 다시 튀어나온 거예요? 뭐 사문화됐다기보다는 이제 당의 여러 가지 변화 과정들이 있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옛날에 제가 이제 당에 들어올 때 그 뭐 이회창 총재 시절이라든지 그다음에 초기에 박근혜 당 대표 시절이라든지 우리가 당 대표를 뽑을 때는 전당대회 대의원들이 뽑았었습니다. 네. 그때는 책임 당원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당원이 확대되고 당원의 권리가 또 확대되면서 책임 당원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했고 민주당 네. 권리당원이라고 네. 하죠. 이 당원들이 여러 가지 당내의 선출 과정에 참여를 하는 시스템으로 변화돼 왔습니다. 네. 그런 변화되는 과정에서 생겼던 여러 가지 당원 당규들인 거죠. 이게 애초에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조금씩 보완이 돼 네, 갔던 네. 겁니다. 그래서 그 이명박 박근혜 그 이 두 분의 이제 경선이 우리 당 뭐 정치사에서 가장 네. 빅매치였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때는 책임당원 개념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크게 보면 2대 3대 3대 2라는 구조였는데
대의원과 그다음에 당원 투표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일반 국민이 30% 여론조사가 20%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당원 50% 일반 국민 50%인 구조였습니다. 네.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때는. 네. 그래서 우리 당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때는 소위 말하는 당심과 민심의 구도가 5대 5의 구도였고 그리고 당 대표를 선출할 때는 7대 3 구도, 네. 당원 70%, 그다음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또 변했죠. 나중에 뭐 당원 100%로 하자 네. 그렇게 했었고 또 다시 좀 최근에 변경해가지고 8대 2로 변경을 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런 아주 오랜 긴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이제 당협위원장 선출과 관련된 규정도 뭐 여러 세부 항목들이 4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전 당원이 선출하자, 두 번째는 네. 책임 당원이 선출하자, 세 번째는 당협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자, 그리고 이거를 최고위원회에서 뭐 결정하자 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러면 이건 뭐냐? 그때에 따라서 어떤 것이든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결정을 최고위가 하게 되고요. 그렇죠. 최고위가 네.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관례적으로는 당협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특별히 당협위원장들한테 뭐 그렇게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 뭐 공석이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러지 않으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출을 해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별히 뭐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현역 의원이 당협을 끌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선출을 해왔던 관행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건 관행이면서도 그 당규에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인데 우리가 또 경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직위원장 공모할 때. 그러니까 주로 당의 당협이 공석일 경우. 지역 책임위원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우리가 새롭게 공모 과정을 거치고 공모를 했을 때도 방식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옛날에는 오디션으로 공모해서 한 적. 오디션 방식은 사실은 거기에 규정에는 없죠. 없지만 최고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당원 당규에 그 정해져 있는 규정에 비해서는 조금 벗어난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준용할 수는 있는 방식이고요. 그렇죠. 그거는 최고위원회 결정 4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나 기존의 그 선출 규칙을 엄격하게 본다면 이건 좀 많이 동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죠. 오디션 방식이라는 거. 그렇죠.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그 당의 여러 가지 변화라든지 민심의 어떤 방향에 따라가려는 노력, 개혁 노력이 있어왔던 거죠. 예. 그런데 죄송합니다. 문제는 만약에 당협위원장 직선제를 시행했을 때 현역 의원이 탈락하고 새로운 당협위원장이 임명이 돼요. 그런데 이제 총선까지 1년 조금 더 남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과연 1년 조금 더 남은 상황에서 당협을 장악할 수 있느냐? 나중에 총선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냐?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는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상황의 전개를 가정하는 얘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는 거는 그렇게 극단적일 것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들이 올 수는 있죠. 네. 올 수는 있는 거를 그것 또한 전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당의 미래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 우리 당의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숙고가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들은. 과연 그렇게 해서 당내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러한 규정들을 적용하는 게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현역 국회의원과 또 다른 도전자들 간의 경쟁을 2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예비 총선을 치르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근데 그게 과연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당의 어떤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갈등을 키우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수기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좀 논의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것이 이제 갑자기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규정에 따라 가지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대두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이 많은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의 본심을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협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다. 총선까지. 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변수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그리고 지역도 의원님마다 또는 어떤 당협위원장님마다 너무나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표님이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해가지고 의도대로 그렇게 될 의도대로 될 거다. 수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뭐 대표님이 어떠한 그 의도를 가지고 한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러면 대표님이 지금,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들도 전개될 수 있거든요. 네네. 뭐랄까 지금 좀 침체돼 있잖아요, 분위기가 당에. 좀 그걸 되살리기 위한, 불을 지피기 위한 불씨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도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너무 좋게 봐준 건가요, 제가? 대표님 마음속까지 안 들어가 봐서 네.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장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당원 참여가 늘어나고 당원들이 스스로 더 효능감을 가질 수 있다는 데 방점을 두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정당에서 너무나 많은 정치관계법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원들한테 뭘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아무것도. 사실 뭐 당원들한테 우리가 뭐 좀 야무진 기념품도 드릴 수 없고 너무 제약이 많아가지고. 그럼요. 당비는 받는데. 네. 그래서 이제 당원들이 이제 참여를, 특히 책임당원의 경우에는 당내의 주요 선거에서 이제 투표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책임당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리인데, 이 권리를 좀 확대하겠다라는 의도를 좀 한 번 더 그 기회를 주고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아니신가 싶고, 그렇게 되면 뭐 본인도 본인 마음에 드는 사람, 꼭 누가 됐으면 좋겠는 사람 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뭐 소위 말하는 쉽게 이렇게 내리꽂을 수가 없잖아요. 다 경쟁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뭐 개인의 의도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나 모든 일은 사실은 이제 이게 서서히 준비 과정이 다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 결과도 효과가 또 커지게 되겠죠. 그런데 너무 이 시점이 임박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면은 사실 이거를 갑자기 너무 불필요한 여러 가지 그 오해들이 양산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수기 과정이 조금 더 빨리 논의가 진행되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그 점이 시기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고, 그 다음에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지역 활동을 뭐 지금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해야 될 시점입니다. 뭐 9월 초부터는. 그런데 그 당협위원장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이렇게 뭐 언제, 예를 들어서 언제 바뀔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우리가 그 집중하기가, 바닥으로 내려가서 지역 활동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색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내에 이렇게 강력한 응징력, 그리고 당원들의 어떤 효능감을 부여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늘 평상시에 해야 되는 일인데요. 우리가 또 그런 측면에서는 민심의 바다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께서도 뭐 1주년 그 연설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 당의 어떤 그 체질을 강화하고 당내 결속을 강화하는 시점이었다면 앞으로 이제 국민들 민심의 장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위축되어 있던 당이 다시 이제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아젠다들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갈 때다. 제가 민심의 바다로 나아갈 때가 지금이다. 여러 가지 시도 중에 하나가. 그런 과정에서는 우리 안에 분열이라든지 우리 안에 갈등이라든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뭐 투쟁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거죠, 사실. 그런 측면이 조금 조화를 이룬다면 어쩌면 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좀 부족하지만 야당이 여러 가지로 우리 국민들의 성에 안 차고 여전히 비판받는 것도 많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당을 견제하는 야당이 존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당의 여러 가지 실정들, 그다음에 이 정권의 그 무도함들이 이제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해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지금 우리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거의 나와주지 않으셔가지고 시간을 오래 할애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에 부산 북한 동구장 얘기로 좀 논란이 커지면 그때 다시 한번 모시고 말씀 좀 들어볼게요. 앵커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동구장 자체의 논란이 아니고요. 압니다. 그렇죠. 전재수 시장님의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중적인 그런 태도 네. 그리고 저는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확산되면 커지면 네네.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